네, P2P 금융산업의 이슈 진단하고 또 투자 사례 통해서 안전한 투자 요령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다가 P2P 투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 생기시면 바로 문자나 전화 주세요. 저희가 빠른 상담으로 연결해드리겠습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8181, 026676-0134 이렇게 문자와 전화 모두 열려 있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손님 만나보겠습니다. 코리아 펀딩의 김종도 상무와 함께합니다. 상무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조금 전에 안건희 캐스터와 뉴스들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에도 P2P와 관련해서 다양한 뉴스가 나왔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네. 저희 신건영 이사와도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 3월 달에 P2P 누적 대출액이 7천억 원을 돌파했다. 네. 한 달 사이에 1천억 원이 이제 성장을 한 건데 가이드라인 시행과 맞물려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상무님 의견을 좀 여쭙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뭐 그 투자자랑 대출업체랑 두 개 부분에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업체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시행령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최소한 그 투자 누적 금액을 좀 확충하기 위해서 많은 상품 자체를 엄청 많이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금액 자체가 기하급 수도 늘어나는 건 사실인데 반면에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저 P2P 대출 자체의 신뢰도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안전하다고 보는 투자자들이 많다고 보면 되는 거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시행령이 그 발의되기 전까지는 기존에 지금 아마 1,000만 원 한도는 다 대부분 한 70% 정도 넘어갔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더 이상의 시행령이 발의되면은 더 이상 투자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남은 금액을 저 시행령이 발의되기 전까지는 아마 이렇게 투자하기 위해서 그 상품을 많이 찾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앞으로 5월 말이 되게 되면 시행령이 발의되면은 아마 투자 상품은 좀 주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반면에 뭐 그런 부분에 소액 투자가 많아지면은 아무래도 투자 기간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예. 투자 상품에 대한 검토라든가 상품에 대한 뭐 안전성에 대한 부분을 차분하게 검토할 수 있는 좋은 효과는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예전에 뭐 전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광컬이라 가지고 묵지마 투자를 많이 하는데 그쵸. 그런 부분은 조금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뭐 P2P 업체들이 이제 5월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좀 더 많은 투자자들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네네. 자, 다음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부동산 P2P와 신용 P2P가 있으면 부동산 담보 P2P가 조금 더 안전하다는 인식 때문에 네네네. 이쪽으로 좀 투자금이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는데 네. 그래도 이 부동산 P2P에도 위험성이 존재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럴 때 투자 판단을 내릴 때 채권 순위를 체크해봐라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네. 뭐 내가 1순위인지 2순위인지 이걸 따져보라는 얘기 같은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저 담보 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뭐 1순위냐 2순위에 따라서 경매가 진행돼 만약에 하나 경매가 진행됐을 때 우선 변제하는 부분이 1순위가 우선으로 변제를 하다 보니까 2순위에 대한 부분은 그 담보 한도가 남더라도 경매가 몇 번 유찰되게 되면은 담보 한도를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잘 체크하셔야 되고 그 담보 설정 가격이 얼마인지 그리고 남은 잔여 한도가 얼마 정도 남았는지 이걸 파악하시는 게 우선 중요합니다. 한국 분들은 아직까지 투자자분들이 아무래도 그 부동산 쪽에 많이 선호하는 편이고 부동산의 부분들 좀 많이 아시는 분이 많다 보니까 투자 상품도 지금 뭐 부동산 쪽을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투자처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좀 더 검토해 보시고 한도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순위에 대해서 체크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또 이 밖에도 추가적으로 벤처 캐피털에 투자받은 업체들에 먼저 관심을 갖는 게 좋겠다. 뭐 이런 내용도 있는데 네네.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추가 설명 부탁드릴게요. 아무래도 벤처 캐피탈 같은 경우는 그 P2P 업체에 투자를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그 검증이라든가 검토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부분에 전문가적인 분야를 많이 하다 보니까 각 기업체 특성을 많이 살리고 좀 그 벤처 캐피탈 같은 경우 전문 분야가 있다 보니까 그분들의 전문 분야를 좀 많이 파악해가지고 본인들의 성향에 따라 맞게끔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같은 경우 부동산 전문가들이 많이 그 투자를 하는 편이고 IT 쪽은 IT 쪽을 많이 하는 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쪽에 투자하는 보이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있는 P2P 업체보다는 부동산에 대한 부분을 전문 지식을 가지고 투자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안전성 검토는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보다도 뭐 제 생각에는 우선적으로 그거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는 기업들이 그동안 투자했던 상품이 있을 겁니다. 그 상품들 일일이 파악해 보시면은 이 기업의 성향이라든가 기업의 뭐 대출업체의 뭐
특징이라든가 그런 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파악하시면 안전장치에 대한 부분 좀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업체에 대한 판단 그리고 담보 물건에 대한 판단까지 좀 이루어진 뒤에 투자 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K뱅크에 대한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지난주 K뱅크가 출범하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P2P가 공약했던 그 중금리 대출 시장이라는 틈새 시장을 이제 K뱅크와 분할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P2P 업계가 위축되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상무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래도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많이 작용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K뱅크가 출범해서 지금 진행하는 부분은 대출이나 예금 쪽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출자분들 대부분이 대안으로 많이 돌아서는 경우 같은 경우는 은행 쪽이나 대출은행 쪽이 많이 다가서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2.9%의 고금리를 쓰다 보니까 K뱅크에서 뭐 지원하는 3%대의 9%대의 금리를 하다 보니까 대안대출 쪽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P2P 쪽에서 진행하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는 게 아무래도 P2P 쪽은 투자자 위주로 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13%대의 금리를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 모델을 맞춰야 되는데 K뱅크 같은 경우는 투자자보다는 대출자 위주로 지금 그 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P2P랑은 조금 괴리감이 없지 않아 있는 거로 판단합니다. 네. 그래도 노력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P2P 업체들이 K뱅크가 출범한 뒤에 여기에 대한 영향력을 조금 더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K뱅크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의 은행으로서의 인지를 받는 상황이고 P2P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한국에서는 그 대부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약간 인지도 면에서 좀 차이는 많이 나는데 SNS에 똑같은 그 단어가 떠오르더라도 아무래도 K뱅크 쪽을 많이 클릭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업체들마다 P2P 업체들도 바이럴 마케팅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 상태고 거기다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뭐 지금 우리나라 인식 자체는 아주 과도기다 보니까 한국의 P2P 산업 자체가 과도기이고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지만 아직까지 인식 자체는 대부업으로 좀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야 되고 인식 자체를 바꾸는 데 많은 힘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인식 개선에 대한 노력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노력으로 최소 투자 금액을 낮추는 업체들이 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한 업체는 이제 최소 투자 금액이 5,000원이면 된다고 합니다. 커피 한 잔 값인데, 네네. 자,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는 상당히 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투자에 대한 그 시장 자체에 대해서 경험을 하지 못했던 분을 직접 경험을 할 수 있음으로써 투자에 대한 부분을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부분도 많을 겁니다. 앞으로 지금 시행령이 발의되게 되면은 기존에 있던 투자자들이 1,000만 원의 한도가 넘어가게 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분들이 투자를 하긴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각 업체별로 이 투자자 확보에 이제 만전을 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최소한의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기존에 있던 투자자는 거의 30, 40대가 위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5,000원 단위, 10,000원 단위 내렸다는 이유는 20대를 겨냥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접 경험을 하셔가지고 잠재 고객들을 확보하는 게 아마 우선으로 생각하고 지금 상품 내놓은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적은 금액이라도 한번 경험을 해보고 지속적이고 고정적인 투자자들을 모집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례 통해서 P2P 투자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코리아 펀딩은 개인 대출자보다는 상대적으로 법인 대출자가 많잖아요. 자, 이렇게 법인 대출에 투자를 할 때 투자자분들께서는 어떤 점을 조금 더 주목하고 판단을 내리셔야 될까요? 제 순서로는 기업의 업력을 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업력이 길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의 자생력이 월등히 좋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상위 업체에 대한 발주 기업에 대한 부분도 신용 정보를 파악해 보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투자자 보호단계 좀 많이 나온 상태고 그다음에 보통 제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자산 현황이라든가 기업 매출 현황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 부분들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금 투자하실 때는 투자자 보호단계에 좀 더 상세하게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체크하셔가지고 기업 현황들을 정리해 보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리아 펀딩의 김종두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방송 못 보신 분들 한국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유튜브 통해서 다시 보기 서비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코리아 펀딩의 김종두 상무님 감사합니다. 네.